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다급한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번호, 대부분 119 떠올리실 겁니다. 어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조대가 역대 최다인 약 120만 번 출동을 해서요, 11만 3천여 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하루 평균 3,000건 이상 출동해서 300명 이상을 구조한 것으로 국내 전체 인구 기준 80명 가운데 1명꼴로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경우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강진 피해 현장에 파견됐던 한국 긴급구호대 대원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조 작업을 해왔죠. 1차 구호대의 임무는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2차 구호대가 구호물품 지원 등을 위해서 튀르키예로 파견이 됩니다.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구조대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면서 2월 1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푸드테크가 무엇이냐?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푸드와 테크놀로지 합성어인데요. 대체 식품을 비롯해서 무인 주문기, 서빙 로봇 등 식품 분야 최첨단 산업을 말한다고 하는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발전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푸드테크 산업과 이에 대한 농업계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푸드테크라는 단어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예,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푸드테크라는 말은 최첨단 식품 기술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이 전 과정에 IT와 B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등 이런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분야의 산업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식품의 생산 범주에 포함된 푸드테크에는 콩고기 같은 식물성 대체 식품이 있고요. 밀키트, 조리 직전 단계 간편식, 환자 건강식 등이 있습니다. 유통 쪽의 푸드테크에는 주문 배달 앱, 그리고 농식품 온라인 플랫폼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식품 소비 분야 푸드테크는 서빙 로봇이라든가 주방 로봇, 무인 주문기, 친환경 포장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람 대신 로봇이 커피를 파는 매장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푸드테크 산업 현장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푸드테크의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예, 맞습니다. 밀키트 같은 익숙한 소재도 있지만 푸드 업사이클링, 식품 프린팅 같은 생소한 분야도 있습니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부산물의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맥주와 식혜 등을 만드는 회사가 과거에는 이제 이런 걸 만들고 나서 생기는 부산물을 폐기 처분했는데, 네. 이런 회사와 협업을 해서 이걸 가공한 에너지바, 베이커리 등의 제조에 활용하는 분야가 있고요. 초콜릿, 쿠키, 치즈 이런 식품 원료를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는 식품 프린팅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식품 프린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술력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외국에서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첨단 기술력 같은 식품 산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푸드테크 담당 부서를 신설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농식품부 이 농업혁신정책실 아래 푸드테크 정책과가 새로 생겼고요. 네. 신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식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도 발표된 바 있고요. 또 지난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2023 농업 전망에서도 푸드테크가 발표됐습니다. 농경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푸드테크 전체 시장 규모와 규모에서 2040년에는 2.2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푸드테크 산업 발전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발전협의회는 정부 부처, 유관기관, 학계 그리고 관련 기업들로 구성돼 있고 모두 26명의 위원이 활동합니다. 참여하는 정부 부처가 7곳이나 되는데요. 농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이렇게 7곳입니다. 민간 협의체인 만큼 정부와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을 두는 형식인데요. 정부 측 위원장은 정황군 농식품 장관이 맡아 총괄하고 민간위원장은 백현동 건국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14일에 관계 부처 합동 발전 방안이 나오고 조직 개편 그리고 민관 합동 발전 협의회 구성까지 2달 정도 걸렸는데 속도는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푸드테크라는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속력으로 진영을 갖추는 모양새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정책과가 신설된 것뿐만이 아니라 기관들의 변화도 좀 남다릅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업기관 중에서 가장 빨리 푸드테크 전담 부서인 푸드테크 육성부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고 푸드테크 수출액은 2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밝힌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이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했는데요. 올해는 이 10대 핵심 기술 분야 중에서 4건, 그러니까 총 4억 8천만 원 규모의 연구 과제를 공모하게 됩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이와 관련해서 농업계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네, 농업계는 우선 푸드테크라는 이 새로운 정책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부 부처, 유관기관, 심지어 지자체 기류에 불편해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심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컨대 경상북도의 경우 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식품 분야가 기술의 옷을 입고 푸드테크 신산업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 해 동안 활동한 푸드테크 관련 연구 수행 결과의 정책 제안을 통해서 위기의 농업 농촌의 새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성과 보고회 중에 발언한 내용인데요. 네. 푸드테크를 농업 대전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개최한 유기농 1번지 충북 괴산군도 푸드테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푸드테크를 군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면서 지난해 푸드테크 산업 여건 분석 및 대응과제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지난 1일 민간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는데 그중 1명이 서울대 푸드테크 학과장인 이기용 교수입니다. 이기용 교수는 지난 14일 출범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 협의회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사실 푸드테크라는 분야가 여전히 생소하기 때문에 현장의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먹거리 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하면 푸드테크 발전 방안은 기업만 혜택을 주고 농민과는 상관없는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푸드테크 발전이 국내 농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두에 서 있는 분야지만 농민과는 상관없는 분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지난 화요일 그 푸드테크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에서 확인한 사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날 식전 행사로 푸드테크 관련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이 소규모로 마련됐는데요. 여기는 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식물성 대체식품, 업사이클링 푸드, 맞춤형 식품, 환자식 같은 거, 그리고 간편식 이런 제품들이 전시가 됐고 또 외식 로봇 제조 2개 회사가 참여해서 바리스타 로봇하고 서빙 로봇의 시연을 좀 했습니다. 정황근 장관이 협의회 발족식을 하기 전에 전시장을 쭉 둘러보면서 업체들의 제품 설명도 듣고 또 더러는 시식도 하면서 이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제품은 자기가 직접 소비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굉장히 반가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식재료의 대부분이 수입산 농축산물이었습니다. 심지어 포장지에는 산나물 주산지인 강원도의 한 지역을 표기한 나물밥의 경우 주 원료인 쌀이 미국산 쌀이었습니다. 이 수입 농산물로 만든 제품들이 푸드테크 발족식 전시장에 가득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채식 제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날 전시장에 콩으로 만든 고기를 재료로 해서 이 양념 치킨도 시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제품의 핵심 원료인 콩 역시 수입산이었습니다. 제가 전시장에 있는 이 모든 업체 관계자들에게 각각 제품의 주 원료의 원산지 물어봤는데요. 국내산 원료로만 만든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간편식이라든가 환자식도 주 원료들 모두 수입산이었고요. 국내산으로 제품을 만들면 어떤 게 어려움이 있냐 이거 여쭤봤더니 네. 원가에서만 30%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테크 산업 발전과 국내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 마련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본 정황근 장관은 업체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이나 시식을 하면서 격려는 했지만 원산지를 확인한다거나 국내산 농산물 사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네.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나물밥의 이 원산지에 있는 쌀이 미국산 쌀이라는 쌀을 사용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국내 농수산물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푸드테크를 총괄하는 농식품부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농민단체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이춘선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이 푸드테크라는 분야가 기업 위주로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라서 농민들과 얼마나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 특히 푸드테크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수입산 농산물 사용량만 늘어나는 구조라면 전 부처가 나서서 규제 없애고 지원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가 정말 농업과 농민을 위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가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을 주문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이 비상한 각오로 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라고 했고요. 이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을 이 4대 민생 분야로 지정하고 지출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직후 서울시는 4월 말로 예정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루겠다라고 밝혔고요. 통신사들은 가입자들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3월 한 달간 추가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저소득,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통신과 은행권은 과점 체제를 해소하겠다라고 또 밝혔네요. 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는 KT와 SK텔레콤, LG U+, 등 3개입니다. 또 은행은 우리, 하나, 신한, KB, NH농협 등 5대 은행이 이 국내 예금 시장의 74%, 대출 시장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은행, 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이 KT와 LG U+로부터 회수한 이 주파수 대역을 토대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은 전국에 망을 설치해야 해서 이 초기 비용이 상당한데요. 정부는 통신 3사의 기존 망을 빌려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업 관련해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 등의 영업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2차 구호대를 튀르키예에 파견을 한다고요?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덮친 지 오늘로 열 하루째가 되는데요. 사망자 수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00시간 넘게 극한 상황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아직도 구조가 되고 있는데요. 208시간 만에 구조된 남성도 있었고요. 또 한 소녀는 199시간을 버텼습니다. 17살, 21살의 형제는 단백질 보충제 가루로 9일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이 치안 등 활동 여건도 악화되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등 16개 나라는 구조대를 철수시키거나 활동을 일시 중단했고요. 남아있는 국가들도 구조활동보다는 이재민 지원에 구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2차 구호대를 파견하는데요. 이 생존자 구조 중심의 1차 구호대와는 달리 의료팀을 중심으로 꾸려집니다. 정부는 당장 직접적인 의료 지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또 의료 지원이나 재건 복구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 튀르키예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튀르키예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튀르키예 측이 주의사항을 당부했다고요? 네, 튀르키예는 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터라 구호물자가 시급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부금은 튀르키예 대사관 공식 계좌 그리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구호단체를 통해 넣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 처리가 어려워서요.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적십자사나 유니세프와 같은 단체에 기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구호물품의 경우 옷보다는 텐트, 이불, 전기 히터, 침낭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위생 문제가 있어서 손 소독제나 마스크, 물티슈, 생리대, 기저귀 등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대사관 측은 보내준 물건을 폐기하는 일은 없지만 이 중고 물품을 세척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고 물품은 피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음식의 경우 오랜 보관이 가능한 이 캔에 든 음식을 보내면 좋다라고 하고요. 대량으로 음식을 보낼 경우 이는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연락해서 협의 후에 보내시면 됩니다. 이 구호 물품은 상자에 포장한 뒤 이 물품의 종류를 써서 이글 종합 물류로 보내시면 이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지진이 77차례나 발생을 했다고요? 네,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77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인데요. 네. 디지털 지진계로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연 70.6회보다 10% 정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지진 가운데 이 최대 규모는 10월 29일 이 충북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입니다. 이 포항 지진 이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컸는데요. 이 지진의 진동이 수도권과 강원, 영남까지 느껴졌습니다. 특히 충북은 그동안 3.0 이상의 지진이 없었던 지역이라 이 긴장도가 높아졌었습니다. 위력이 약해 일부 지진계에만 감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 국가 통계로 관리되지 않는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은 지난해 708회 관측이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이 미국 지질조사국의 기준으로 1728회가 집계됐습니다. 네. 무역 수지에 이어서 취업 상황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요? 네, 새해 첫 달인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1만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취업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3개월 연속 증가세이지만 이 증가폭은 지난 5월 이후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는 2021년 3월 이후 22개월여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월 취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던 만큼 기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는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90%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 일자리였고요. 이 30대에는 17,000여 명 증가에 그쳤고 20대 이하는 오히려 5만 1,000명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또 40대 취업자도 7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는데요. 다만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는 인구 감소 효과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3만 5천여 명 줄었는데 이 수출 부진 등 경기 위축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언론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 4명의 첫 합동 TV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90분 내내 윤심 얘기였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앞으로 총 4차례 이 당대표 후보자 TV토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토론회보다 이 연설의 참석자를 두고 논란이 빚었는데요. 이 김기현 의원의 연설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게 참석자들이 구성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김기현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이전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 수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한 바 없고 소환을 위한 변호사 협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3선 의원인 이하경 의원의 집과 경기도 군포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하경 의원이 자신의 후원 회장을 한국복합물류센터에 취업시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취업 청탁 의혹 수사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하경 의원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이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검사의 행위, 이 행위가 정당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네요. 네, 별장 성접대 혐의로 재수사를 받던 중 급고 해외로 출국하던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한 검사가 긴급 출국 정지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검찰이 이 출국금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 출국금지 과정을 따지고 나섰는데요.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은 긴급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고 여러 절차상 미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출국금지를 시킨 이규원 검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은 이 출국금지는 정당했다였습니다. 이 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할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서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다라면서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또 아무 죄 없는 일반인을 그냥 막아세운 게 아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규원 검사가 허위 문서를 꾸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네. 춘천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 전에 이 징역 4개월의 그 집행을 유예한 게 아니고요. 네. 선고를 유예한 선고를 것으로 유예했군요. 정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신고 닷새 만인 오늘 이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네. 어제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이 충주시 소태면의 한 민가에 있었는데요. 아이는 무사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만 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실종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택시를 타고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해서 이 서울행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요. 이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이후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휴대전화가 잠시 켜진 틈을 놓치지 않고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이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이 현장에서 체포했는데요. 다만 아직 납치를 했는지 등의 범죄 여부는 조사 중이어서 이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중국이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어제 18일부터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이민관리국은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을 고려해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이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복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긴급 입국하는 경우, 또 초청에 응해서 긴급한 비즈니스, 이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또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 공항과 항구에 도착한 뒤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 한국의 대중국 제한 조치 시행 이후 40여일 만에 양국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네. 한편 어제 영동 지방에 큰 눈이 내렸네요. 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하루 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릉에는 25cm가 넘는 눈이 쏟아졌는데요. 이 새벽부터 쏟아진 눈에 승용차들은 제설이 안 된 도로에서 엉금엉금 거북이 운행을 했고, 또 출근길 버스는 일부 운행에 차질을 빚어서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어제 오전 9시 54분쯤 이 동해시 동해고속도로에서 앞서 발생한 승용차 사고를 수습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가 급제동하면서 미끄러져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또 동해고속도로 현북터널 근처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나는 등 어제 하루 강원 동해안에서만 4건의 이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불면증 치료 수단으로 어플리케이션 공식 허가했습니까? 네,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이젠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처방해서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국내 업체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앱이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로 승인을 받은 건데요. 네. 의사가 불면증 환자에게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하면 이 환자는 앱의 조언을 통해 이 불면증 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수면 시간을 입력하면 적정 취침 시간을 권고하고 숙면의 해로운 습관을 고치는 채팅과 영상도 제공합니다.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임상 실험을 거쳐서 치료 효과가 확인이 돼야 이 디지털 치료기기로 인정이 되는데, 이 앱을 사용한 불면증 환자의 48%가 이 증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 처방 위주의 국내 불면증 치료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약가 책정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절차 등은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ADHD 치료를 위한 게임이나 호흡기 재활을 위한 앱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제 졸업이나 입학 시즌이잖아요. 네. 혹시 뭐 학교에 직접 가서 축하할 일이 있으셨나요? 큰 조카가 이번에 졸업을 했거든요. 아유. 이제 중학교 가게 되는데 네. 아쉽게도 재판 일정과 겹쳐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제 요즘에 화해 농가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혹시 뭐 꽃다발은 전달하셨나요? 꽃다발은 전달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큰 조카가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네. 제발 꽃다발을 골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서울에도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변호사님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그 변호사님 다니시던 초등학교 지금 혹시 뭐 아직 잘 있죠? 잘 있고요. 학생 수가 엄청 증가했었는데 네. 지금 많이 줄어서 반편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이번에 졸업한 그 조카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합쳐가지고 70명이 안 돼요, 학교가. 와. 근데 지금 또 줄어가지고 폐교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네. 참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해서 학생 수가 참 많았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렇게 줄어들어서 학교가 폐교하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안타깝죠. 예, 학생 수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뭔가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결혼하시면 예.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2명이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네. 네, 우리 소위 말하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본전하려면 2명 이상 낳아야 된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전입니다. 저도 본전입니다. 저희는 할 몫은 했군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사례인지 사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경찰서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먼저 신고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사무실 현금 1,370만 원을 훔쳐서 사라진 게 확실하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다니까요. 농장 사무실 CCTV에 다 찍혔어요. 다 확인해보고 신고를 하셨구만요. 예, 처음에는 못 믿겠더라고요. 우리 농장에 온 지 한 달쯤 됐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한국말도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참. 그리고 그 사람이 농장 근처 숙소에 살았던 거 맞죠? 그러면요, 그날 제 CCTV를 확인해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한 거 보고 가서 농장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더라고요. 아이 근데 잠깐만요. 지금 혹시나 해서 기록을 보니까요, 이 사람 이름하고 외국인 등록번호 다 가짜인데요? 에? 그럴 리가요. 그러면 내 피 같은 돈은 어쩐데요? 지 경험상 이런 경우엔 이 사람 찾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귀가해서 기다리시면 전화 드릴게요. 아유, 그래요. 꼭 좀 찾아주셔요. 잘 좀 부탁할게요. 네네, 그러면 살펴 들어가셔요. 안녕하세요, 경찰서입니다. 예. 어째 벌써 그 사람 찾으셨어요? 예, 이 사람 그 뒤로 다른 공장에 또 위장 취업을 했었더라고요. 또 지난번 농장에서랑 똑같이 돈을 훔치다가 결국 이번에 잡혔어요. 그래요? 일도 잘하고 성실하더만 어쩌다 그런 몹쓸 버릇이 있었대요? 내 돈 훔쳐간 것은 속상해도 또 사람 마소는 벌 받을 거 생각하면 불쌍하기도 하네요.
농장 주인분께서 참 마음이 넓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게 또 성실하게 일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절도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남의 물건을 훔쳐간 거니까, 특히 현금을 훔쳐간 거니까 절도죄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허용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어떤 은행이나 이렇게 허용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네. 범죄를 하러 들어가면 또 침입죄가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주거는 아니고 사무실이니까 건조물 침입죄가 아마 성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조물 침입죄가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떻게 죄가 성립이 됩니까? 우리 주거 침입죄 들어보셨나요? 네. 예,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거의 평온을 깼을 때 성립한 죄가 이제 주거 침입죄인데.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경우죠, 그게? 그렇죠.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경우죠.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주거는 아니고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무실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이제 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집과 건물 공간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라고 하거든요. 네. 예, 여기도 범죄를 하러 들어간다 그러면은 누구도 동의를 하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그런 추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절도죄 더하기 침입죄까지 죄가 성립이 네. 되는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절도죄의 경우에 네. 그 돈을 훔친 시점이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한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죠. 야간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훔치면 죄가 더 세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밤은 일찍 오고 그다음에 아침은 늦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야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일몰 후 일출 전이 이제 야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때 들어가서 이제 절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절도보다는 훨씬 더 중한 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비교를 하면은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인데 네.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야, 그게 이제 해가 떨어진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날 기상청의 일출 시간, 일몰 시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딱 그 어두워진 거를 정하기 어려우니까 네.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기상청의 일몰 일출 이렇게 시간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또 법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였군요. 그럼요. 네. 그 사례에서 들었던 그 피해자 농장주 현금을 훔쳐서 달아간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좀 안타깝지만, 농촌에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통장이나 이런 걸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브로커가 있으면 브로커한테 맡겨놓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통장이나 돈을 입금하면은 돈 자체를 찾아올 수는 없는데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자체를 이렇게 압수를 해가지고, 피해자인 농장주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 노동자분들. 그럼요. 이제 예.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간혹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로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이런 경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봐야 되고요. 이 위장 취업이 참 원래 이제 처음에 국내에 이제 근로자를 입국을 할 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국을 하는 바람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또 이제 돈을 굉장히 마련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 경우들이 많아요, 상당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는 이렇게 피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절도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위장 취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고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계절 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채용을 하거나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이고, 취업을 할 때도 그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이제 입국을 한 건지 확인해보는 방법들을 또 고려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확인해보는데도 위장 취업을 하게 되면은 위장 취업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업무방해죄라는 이렇게 범죄가 또 성립할 수가 있어요. 속여가지고 취업을 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께서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사정들을 잘 농장주께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농장주도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신뢰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 한 3만 명 가까이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아무튼 좀 상생하려고 하는 태도, 또 대화하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필요한 거고요. 저도 이제 근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보고, 또 시골일수록 더더욱더 인심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이렇게 챙겨주는 거 굉장히 잘해주시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어적인 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그 다문화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분들이 뭐 이게 정말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네, 특수한 사례인데 이런 특수한 사례마저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에 대한 또 이런 선입견들을 없애시기 위해서는 제가 진행하는 KBS 1텔레비전 이웃집 찰스를 보시면 이거 안 보시는군요. 저는 그것도 보고 있고요. 그래요. 진풍명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웃집 찰스를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박경림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마칠 시간이 됐군요. 오늘 날씨가 중부지방의 경우에는요, 어제와 좀 비슷하겠네요. 서울과 청주는 0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대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도록 연락이 온다니 우리 편하게 신청하자고요. 20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아야 신청 가능했던 농지 요건이 올해에는 삭제되어 신청 대상 농지가 크게 늘어났대요. 그래요? 폐경지 등 농지 영상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고요.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1644-8778에 문의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다는 치킨 가게 숫자보다도 이제 커피 음료점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니까 커피 사랑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특히 원두 커피의 경우 커피를 내리고 난 찌꺼기는 버리게 되죠. 이렇게